한 달 공부했는데 서너 달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 이 원리를 알면 바로 창의성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 수 있어요. 노력이 안 듭니다. 들어도 최소화됩니다. 자, 에너지가 최소화되니까 자꾸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으면 훈련해야 되는 건 딱 하나다. 예, 반갑습니다. 박문화입니다. 제가 얼추 한 30년 공부를 쭉 하면서 조금 답답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쏟아붓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를 조금 체득했다 할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이게 단순한 공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총명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판단을 잘하는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생물학을, 특히 브레인에 대해서 공부한 지가 한 25년쯤 됐어요. 초기 한 10년 정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쏟아봐 공부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쭉쭉 가는데 어느 한 부분이 해도 계속 해마다 되풀이하면서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결국 브레인은 대략 1000억 개 정도, 860억 개의 신경세포의 연합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경세포를 강의를 오랫동안 했어요. 했는데 매년 신경세포를 강의하는데 신경세포가 연결된 전체가 확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가만히 생각했더니 브레인의 구조나 뭐 많은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신경세포 자체를 안 그리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경세포가 고무풍선 같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정한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마다 논문마다 형태가 좀 달리 나오는 거예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항상 바뀌는 형태야. 그리고 굳이 내가 그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냐면 작년에 그렸던 그림이나 올해 그렸던 그림이 항상 바뀌죠. 다시 말하면 프로토타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리게 됐다는 거예요. 신경세포를 안 그리다 보니까 신경세포 연결 전체를 그릴 일은 더욱더 없죠. 이게 악순환에 빠졌던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신경세포를 그리지 않았다. 그럼 그리면 되겠네. 간단하잖아요. 그리면 되겠네. 근데 그려봤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전에 그린 거하고 일주일 후에 그린 게 달라지잖아요. 형태가 항상 바뀌는 게 세포니까, 살아있는 생체막이니까. 그래서 제가 스탑. 그러면 내가 정해서 그리겠다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그래서 처음에 오각형으로 그려갖고 딱 프로타입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달 공부했는데 서너 달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 간단히 내가 기준을 잡고 그리면 되는구나. 지금은 신경세포를 저는 사각형으로 그립니다. 벽돌처럼. 모든 패턴을 일단 원이든 삼각형이든 뭐든 무조건 사각형으로 딱 바꿔놨더니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공부가 가속이 됐다는 거. 이 간단한 원리를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제 용어를 어떻게 정리했나 하면 대칭의 원리다. 기차를 그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만 딱 알면 되죠. 기차는 동일한 한 양, 두 양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한 20개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 다음 또 뭐세요? 아파트 단지 생각하면 되죠. 아파트 단지에 A라는 동이 있으면 한 동 속에 심지어 가구가 한 100가구 정도 있죠. 그런데 같은 동에는 모든 실내 구조가 동일하죠. 오마이사이언스. 그럼 100가구 다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만 알면 된다? 하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한 가구만 알면 자동으로 찍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 위로 찍어내면 아파트 단지 하나가 완성돼요. 100개의 지식을 다 갖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왜? 동일한 모듈의 공간적 반복이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채워넣기라 그래요. 수학의 한 분야가 뭐냐면 특히 그 영국의 펜노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수학의 분야가 뭐냐면 타일각입니다. 우리가 욕조나 바닥에 타일로 각 알잖아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타일을 깔 때 기하학 패턴을 까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하학 패턴에서 가장 간단한 게 뭡니까? 가장 간단한 도형은 뭘까요? 삼각형이죠. 꼭지점이 3개인 도형이잖아요. 꼭지점이 2개면 면적이 안 생기잖아요. 직선이 돼버리잖아요. 선분이 돼버리잖아요. 자, 어텐션. 이 삼각형을 갖고 바닥을 깔아보세요. 이때 바닥을 깐다는 말이 수학이나 심지어 우주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채워넣기라고 하는데, 채워넣는데 가장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빈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무한대의 공간을 채워넣어야 돼요. 자, 그럼 삼각형 갖고 무한대 인평면을 다 채워넣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단 노력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한쪽 삼각형을 180도 뒤집어 갖고 하면 뭐가 되죠? 직사각형이 되죠. 바로 사각형 그 하나를 모듈이라 그래요. 3차원에서는 직육면체 혹은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어떤 곡선도 허용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유행만 했잖아요. 흙집지 갖고 찜질방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집에 가보면 흙덩어리를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단층밖에 못 지어요. 2, 3층 짓기가 지극하게 어려워요. 우리 지금 100층 넘어가는 모든 빌딩, 지구상에는 모든 아파트의 99.999%가 뭐로 되어 있죠? 직육면체로 되어 있죠.
가로 세로로 채워넣게 해갖고 100개 가구가 들어가는 하나의 동이 되잖아요. 그런 동을 한 10개 정도 채워 넣으면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되잖아요. 자연은, 인간의 구조물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모듈라티 원리라고 그래요. 모듈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모듈성이 갖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단위성을 획득해요. 단위성.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화폐를 생각하면 돼요. 화폐의 단위가 100원, 1000원, 만원, 5만 원이죠. 십진법 단위를 썼잖아요. 그럼 십진법 안 쓰고 한번 써볼까요? 육진법을 한번 써보세요. 혹은 칠진법을 써보세요. 자, 7원 갖고 화폐의 단위를 써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계산하다 세월다 가요. 이제 직감적으로 오죠. 단위성을 확보해야 교환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연결성이 와요. 진짜 놀라운 점은 모듈성을 확립한 연결성은 자동 연결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의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거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부의 방법론을 찾아냈죠. 첫 번째는 바로 대칭을 만들어라. 나무잎이나 구름이나 바위는 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세포가 대칭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바꿔놨잖아요. 그걸 대칭화라 그래요. 그럼 모듈이 형성되면 모듈의 3가지 특성, 단위가 생겼죠. 단위가 생겼다는 말은 중간값이 없다는 거예요. 딱 그 하나로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각형 하나로. 다른 형태가 나오면 안 돼요. 사각형 하나로 결정된 단위성이 생기면 교환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단위성을 확보 못하면 주고받을 수는 있는데 어마어마한 계산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3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자동 확장성. 그래서 빌딩이 만들어지고 레고 블록 갖고 비행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모듈의 연결을 확장하는 그거가 바로 순서화입니다. 자, 기차 모듈은 1차원적으로 앞뒤로 연결되죠. 빌딩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1층을 짓고 2층을 짓지 3층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죠? 그게 바로 순서성입니다. 순서화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네. 뭐 말하면 돼요? 대칭하면 알면 자동으로 탄 나와버리잖아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다 노력이 안 든다는 거예요. 노력이 안 듭니다. 들어도 최소화됩니다. 최소 노력으로. 거의 최소 노력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소 노력으로. 시간 많이 들어갔고 뭐든지 만들 수는 있어요. 에너지 엄청 들어 만들면 돼요. 그럼 그거 한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 시작할 때 처음부터 최소 노력을 드는 그 최소 단위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브레인은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동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바로 에너지 관점에서.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부하를, 로드를, 웨이팅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거 근육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브레인은 이 원칙이 정확히 반대입니다. 뭐냐? 브레인은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로드, 부하, 스트레스를 단계적으로 줄여주라는 거예요. 이거다 계속 집중을 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걸 강박증이 돼버려요.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 집중을 강요해요. 그럼 전체를 못 봐요. 집중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한 70% 상황에서는 좋은데 옥석을 갈라야 돼요. 집중을 모든 것을 확장해버리면 편집증이 되고 스토커가 돼버려요. 브레인은 강화시키기보다 어떻게 되냐면 편하게 해줘야 돼요. 당신 말 들으니까는 뭐 그럴듯한 것 같은데 노래 끝에 성공하고 열심히 뭘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론 아니냐. 근데 지금 당신은 여름 펴라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갖고 삼각형으로 된 건물을 본 적 있나요? 하나 있긴 해요. 에집트 피라미드. 그거 내놔놓고 또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없어요. 압도적으로 99.999%의 건물은 삼각형이 없어요. 지붕은 삼각형일 수 있는데 건물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면은 바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에요. 맞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브레인이 요구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브레인이 요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가장 편안하다는 거예요. 실증 안 난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그 속에서는. 이게 대칭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칭 하나를 결정한 그 대칭을 모듈이라고 그래요. 그 모듈이 입체가 되면 네고블락이 되고, 네고블락 한 피스짜리 네고블락은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수백 개, 수천 개의 네고블락이 빌딩을 만들죠. 비행기를 만들죠. 그게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는 92가지 네고블락 갖고 만들어졌죠. 주기율표 92가지 엘리먼트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대칭화, 모듈화, 순수화는 한 몸입니다.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대칭화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네고블록 사각형 하나를 딱 놓고 보면 안정돼 있잖아요. 그럼 안정돼 있다는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 하면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변화는 생성이죠.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는 생성하는 거잖아요. 생성하는 자연의 동적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대칭은 그 속에 구조와 변환과 생성의 작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각형을 대각선으로 딱 꺼보세요. 평행사변형이 아닙니다. 모듈이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을 대각을 끄면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삼각형 반드시 어떤 삼각형이요? 직각삼각형이죠. 뭐라?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뭘 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수학 시간에 많이 들었던 사인, 코사인이 나오죠. 어머니 사이언스. 삼각함수가 나오죠. 삼각함수가 뭐예요? 0도에서 180도까지 주어지면 값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코사인 곡선 알잖아요. 사인 곡선 알잖아요. 곡선은 연속이죠. 연속이란 말은 뭐죠? 무한대의 숫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머니 사이언스. 바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고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말라 죽어있는 이 사각형 속에서 바로 사인, 코사인의 무한한 숫자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단 이 곡선은 파동이잖아요. 파동은 무한대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무한대까지 연결됐다는 건 대책 없는 말이에요. 써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가장 핵심 뭐냐면 주기함수죠. 그래서 각도가 360도마다 값이 반복하죠. 무한을 생성하고 무한을 반복한다. 사각형 속에 다 있다. 그러니까 바로 대칭은 구조를 갖고 두 번째는 뭐냐? 변환이 돼요.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변환했잖아요. 스스로 변환됐잖아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되고 났더니 무한의 숫자가 나와버렸잖아요. 생성이 됐죠. 뭘 생성하느냐면 작용을 만들어내요. 대칭이 작용을 만들어내요. 대학과정 이상의 물리학을 하면 작용량이라는 걸 액션이라고 그래요. 포스, 힘을 거리에 대해 적분하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작용이 돼요. 그리고 차원이 뭐냐면 에너지 곱하기 시간입니다. 에너지 곱하기 시간인 물리량이 여러분들 잘 아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플랑크 상수입니다. 어머니 사이언스. 양자역학이라 적고 플랑크 상수라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칭이 한 속에 우주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중고등학생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노트에다가 사각형을 그린다. 곡선을 실어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칭화의 원리를 내가 한 예를 들어 줄게요. 세계사에 적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계사가 크게 보면 중국사가 있고 유럽사가 있잖아요. 제가 그쪽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어깨너머로 좀 공부를 좀 해봤더니 중국사 정보량이 1이라 하면 유럽사는 한 3쯤 될 거예요. 대칭의 관점에서 정보량이 3배나 많다는 유럽사를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라는 걸 대칭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잖아요. 2차원 지형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우리 하늘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땅에 사는 거잖아요. 그 관점 하나만 있어도 이런 말이 탁 나와요. 산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 산에는 물론 사람이 살죠. 주로 약초 캐는 사람들, 그 다음 수도하는 사람 내놓고 거의 없잖아요. 됐죠? 왜 그러면 산에는 사람이 극히 드물까? 간단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평면이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평면은 누가 만들어요? 조산운동이 일어나면 히말라야나 높은 산이 생겨요. 우리나라 태백산맥이 생기듯이 우리나라는 경동지계라 그래요. 높은 데 올라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평지가 없어요. 강원도 쪽으로 안 가봤어요. 극히 드물어요. 맞죠? 그 인구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호남 지방이나 서울, 인천에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구 쪽인 거예요. 한강 하구잖아요. 자, 그러면 평지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논하고 밭을 만들 수 있는 평지를 누가 만들어요? 강이 만들잖아요. 오마이사이언스. 그럼 간단해요. 인간의 삶은 강을 따라서다. 그러면 유럽의 강 한 10개를 찾아내면 돼요. 유럽은 곡선이잖아요. 무조건 모델의 원칙은 곡선을 싫어해야 돼요. 저는 지금은 곡선을 혐오한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쪼매는 곡선도 저는 안 씁니다. 사람을 그려도 사각형입니다. 지구를 사각형으로 그립니다. 자, 그럼 유럽도 어마어마하게 해안선이 복잡하죠. 그렇게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직사각형. 대략 가로 세로 비는 알잖아요. 자, 강 10개, 암 100개. 오른쪽 코너 발테로 들어가는 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데르 강. 그 다음 뭐냐면 엘베 강. 그 다음 무슨 강? 라인 강. 그 다음 무슨 강? 세느 강. 그 다음 수직 꺾어갖고 대서양 쪽으로 가는 강? 루아르 강. 그 밑에 뭐냐 하면 가론 강. 에스파니아에 있는, 스페인에 있는 강, 타구스 강. 그 다음 지중해 있는 변 들어가면 되죠. 이탈리아 툭 들어와 있고. 그럼 지중해 가는 그 강 하나 그리면 뭐냐 하면 그게 로온 강. 그 다음 이탈리아에서 이쪽에 나오는 강이 포 강. 그 다음 이쪽으로 가면 뭐죠? 그리스 반도 있는 고유한 흑해가 있죠. 흑해 쪽으로 가는 강이 3개입니다. 흑해 쪽으로 수평으로 들어가는 강이 그 유명한 다누브 강. 그 다음 위에서 내려오는 강이 드네프레 강. 그 다음 그 위에 옆으로 지나가는 게 볼가 강. 게임 끝. 자, 이거 가장 중요한 거. 한 10개 되는 강 이름을 이렇게 순서화하지 않으면 암기해보세요. 10배 시간 들어요. 그리고 10배 시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출이 안 돼요.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유럽을 직사각형으로 바꿔놔놓고 이쪽 코너 기준점 잡고 쫙쫙쫙쫙 하면 한 번 하면 평생 안 잊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국사 배워도 남는 건 뭐밖에 없죠? 태동, 태세, 문단세, 화이. 그게 바로 순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대칭. 대칭이 안 보일 때는 무조건 대칭을 만들어라. 그걸 대칭화. 그럼 대칭화된 하나의 정리화된 패턴, 2차원의 사각형을 모듈이라고 그래요. 모듈이 되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없으면
순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자, 에너지가 최소화되니까 자꾸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공부는 평생 하는 거잖아요. 왜 대학 졸업하면 다 공부를 놓아버렸을까요? 힘이 들어서 놓은 거예요. 우리 브레인은 에너지 세이빙, 에너지 전략 머신입니다. 탁월하게. 그래서 강의가 좀 재미없으면 졸죠. 그거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별 도움 안 되는 이야기 하면 조는 게 맞아요. 바로 이 브레인이 쓰는 게 시간당 4g의 글루코스, 포당을 씁니다. 꼭 그것만 먹어요, 이 아들이. 그래서 입시철에 대학 정문에서 후배들이, 선배들이 와서 여쭈고 초콜릿 주는 게 맞아요. 시험실에 들어갈 때 야하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게 포당, 설탕, 요거요. 오케이? 야하는 아주 고급 에너지만 써요. 야의 최고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줄이는 쪽으로 작동하는 게 브레인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바로 창의성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의 원리도 열심히 어려운 걸 매달리는 쪽이 아니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또 댓글에 이상한 이야기 할게요. 뭐 아니 노력해야 성공하는 거지. 당신은 무슨 말이야. 학생들 탱겨 놀게 만들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굉장히 어려우면 항상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에너지가 적은 방식이 뭔가 쪽으로 먼저 찾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답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200가지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각 민족이나 각 시대마다 적합한 방식이 있어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요. 내한테 가장 맞는 길을 찾는 게 브레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몇 년을 했는데 실력이 안 는다. 그럼 스탑해야 돼요. 딱 스탑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어떻게 하고 있지를 메타 사고를 해야 돼요. 이걸 셀프 어웨어런스라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일가 1년, 3년, 5년 했는데 실력이 안 올라갈 때는 계속 밀어붙이지 말아요. 왜냐하면 야는 근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 나면, 힘들면 셔틀을 날아버려요. 야를 달래야 돼요. 오래 하려면, 즐기려면, 평생 하려면 야를 달래야 돼요. 야를 달래는 방법은 야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 너 많이 힘들었지? 너가 가장 시간을 쏟아보고 했는데 결과가 신통찮지? 그럼 계속 하지 말고 잠깐 쉬어봐. 그리고 가만히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왜 다른 분야는 실력이 막 늘어났는데 이 분야는 실력이 안 늘었지? 조망을 한번 해봐. 숲을 한번 봐. 네. 그래서 이 공부의 원리는 대칭화, 모듈화, 순수화. 브레인은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단위를 찾고 최소 단위를 자동적으로 연결하면 에너지가 미니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맥락입니다. 맥락은 도대체 뭔가? 우리 삶 주에 항상 있어요. 두 사람 사이 대화를 할 때 전화 통화를 한다 합시다. 뭐 하다 보면 뭐야? 말이 돼? 그런 말 해본 적 있죠? 그 말 어떻습니까? 전화하는 사람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할 때 터무니없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맥락하고 하나도 매칭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맥락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 할 때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근데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래서 그래? 글쎄란 말 쓰잖아요. 그거 언제 써요? 당신이 하는 맥락을 70% 내가 이해를 하겠고 나라도 그렇게 하겠는데 그 한 30%, 특히 그 한 5% 그 부분은 내가 동의할 수 없어 할 때 쓰는 말이 글쎄. 다 뭐죠? 저 사람하고 내하고의 맥락의 중첩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걸 설명할 맥락을 찾고 있어요. 맥락을 딱 찾았을 때 우리가 나오는 게 아하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할 때 맥락을 찾을 때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맥락을 교묘하게 장시간 내 맥락을 타인한테 옮겨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그걸 옛날 용어로 하면 세뇌라고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자, 가스라이팅은 언제 일어나죠? 굉장히 가까운 사람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에 설득을 하고 교묘하게 나의 맥락을 타인에 심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범죄 행위까지로 가느냐 하면 그 나의 맥락이 뭐죠? 바로 나의 맥락에는 나의 욕구, 나의 본능, 나의 갈구가 들어있죠. 나의 목적이 들어있죠. 금전적이거든 뭐든. 그러니까 그건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맥락이란 말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는가 네 가지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만큼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맥락이. 구체적으로 맥락은 이 브레인 과학에서 어떤 데 많이 나오느냐 하면요. 크게 세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어떤 장소에 관련된 맥락이 있어요. 그걸 뭐냐 하면 공간적 맥락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시간적 맥락이 있어요. 세 번째가 우리가 매일 만나는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이 뭐냐 하면 사회적 맥락이에요. 이 공간적 맥락과 시간적 맥락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공간적 맥락을 뭐라 그러냐면 패턴이라고 그래요.
자, 아까 대칭의 원리에서 이야기할 때 채워넣기를 했잖아요. 목욕탕 바닥에 타일을 채워넣잖아요. 이 채워넣기라는 게 바로 공간상으로 채워넣기를 했을 때 무늬가 생기죠. 그게 바로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 맥락이 패턴이고, 패턴을 만들고 패턴을 읽어야 되잖아요. 주식시장의 변화의 패턴, 사기꾼이 고무하게 속이는 그 말의 패턴에서 그 낌새를 읽어갖고 사기를 안 당하는 패턴, 공간 패턴입니다. 공간 맥락입니다. 시간 맥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인가 법칙이라 그래요. 바로 시간은 전후가 있죠. 바로 이전에 일어났던 일하고 지금 일어났던 일,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죠.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는 반드시 나중에 온다. 시간상으로. 그 법칙이잖아요. 그게 바로 시간 맥락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맥락입니다. 사회적 맥락을 빨리 읽는 사람은 정치평론가 같은 사람들, 정치계로 가는 사람들은 그 감이 탁월해야 돼요. 사회적 맥락은 끊임없이 바뀌는 인간의 욕망의 집합체잖아요. 그 맥락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그게 사회적 맥락이에요. 사회적 맥락은 뭐라 부르는 줄 알아요? 그걸 분위기라고 그랬죠. 그 맥락을 빨리 뭉개치하는 사람은 센스 없다 그래요. 공간 맥락, 패턴, 시간 맥락, 인가, 사회적 맥락, 분위기. 오케이. 그러면 저 공간 맥락이든 저 사회적 맥락이든 시간 맥락이든 다 끝에 들어오는 건 뭐죠? 맥락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지? 너 도대체 뭐야? 우리한테 왜 이렇게 중요해졌어? 왜 그럴까요? 맥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맥락의 다른 이름이 뭔가를 찾아보면 돼요. 이게 공부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능동적 학습이라고 그래요. 레고블록처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만학의 아버지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재, 창의성의 데피니션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독창적인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비슷한 거, 같은 걸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의를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닿지 않죠, 여러분들? 느낌이 안 오잖아요. 아니, 비슷한 거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해? 다른 거는 금방 알죠. 우리는 차이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비슷해지면 찾기 어렵죠. 그래서 위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같으면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없죠.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천재는, 창의성은 어떤 완벽하게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 사실은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이라는 걸 깨달는 거. 그게 바로 천재라는 거예요. 그걸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았던 거예요. 두 완전히 다르게 보였던 현상이 근원에 가서 같은 걸 알아내는 게 바로 학문을 하는 거다. 지금 뭘 같은 걸 찾았어요? 맥락하고 뭐가 같은 걸 찾으면 많은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맥락과 뭐가 같을겠어요? 이게 뭐 동물한테 필요한 거예요. 맥락이 우리 인간한테만 필요한 거잖아요. 거의 다가. 그럼 인간 정신작용이잖아요. 그러면 인간 정신작용에서 맥락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측. 자, 예측이 왜 중요할까 물으면 간단해요. 밤에 깜깜한데 계단을 내려가 보세요. 10m 못 내려가죠. 넘어지죠. 바로. 예측 없으면 우리는 한 발도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측이라는 거물을 던집니다. 지금 최근 브레인 과학자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의 행동조차도 예측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끊임없이 예측을 투사해야 되고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황당하게 할 수 없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 그래서 이 맥락은 바로 기억을 만듭니다. 우리 브레인의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맥락 기억. 두 번째, 탈맥락 기억. 낮에 우리가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농담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맥락이 맞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낮에 일을 하고 할 때는 맥락에 맞는 기억만 불러와요. 맥락에 맞는 기억을 뭐라 하냐면 사건 기억이라고 해요. 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사건에 일어난 기억. 그래서 맥락 기억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장소, 공간, 그 다음 시간, 언제 어디서 누가가 들어있는 게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했다면 내 감정이 섞여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는 이 맥락 단서가 붙어있는 기억을 사건 기억, 그걸 다른 말로 일화 기억이라 그래요. 자, 오늘 하루 종일 경험했던 걸 적어보세요 하면 A4 용지 서너 장 적을 수 있죠. 바로 맥락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로 맥락 기억은 무제한적입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돼 버리잖아요. 됐죠? 용량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중고등학교 공부에 그 많은 거 그렇게 자동으로 기억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되잖아요. 수학 공식 뭐 온갖 거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기억이라는 거예요. 글자로 표현된 기억은 대부분 의미 기억이에요. 의미 기억은 바로 탈맥락 기억이에요. 오마이 사이언스. 모든 출발은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어떤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생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맥락 기억으로 출발해요. 내가 감정을 느낀 거는 공포 반응이든 뭐 두려움이든 분노든 다 분석해보면 어떤 장소에서 내가 불같이 화를 냈던 거예요. 그 장소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장소하고 시간이 있으면 그건 내 기억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스튜디오에서 제가 딱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장소, 이 시간,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분위기, 이 순간의 느낌은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맥락 기억이에요.
그래서 용량이 무제한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게 특수하다는 말이잖아요. 유일하잖아요. 특수한 거는 다른 거하고 공통점 있나요? 없죠. 우주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주에 이거하고 비슷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모을 수 있나요? 다른 거하고 결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의 기억은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면 이 특수성의 가시를 잘라버려요. 바로 시간하고 공간 정보를 잘라버리면 공동 패턴만 남아요. 내가 경험했다는 패턴만 남죠. 오케이?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거는 팩트잖아요. 거기에 시간 내나 공간 맥락이 없잖아요. 그 맥락은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중학교 세계사 시간에 미국 역사를 배울 때 울진군 후포라는 쪼매난 중학교에서 봄볕이 들은 어느 날 그 강의를 들은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소하고 시간을 잊어버리고 팩트만 남아있잖아요. 오케이?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자, 그 장소 시간이 없어도 이제 내가 접근할 수 있죠. 언제든지 적시로 떠올릴 수 있죠. 지금 이 강의하는 이 순간에도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그냥 떠올렸잖아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맥락이 없이 들어갔잖아요. 그걸 생각이 떠오른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생각하기가 있고 생각나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다 무심코 떠오른 얼굴. 우리나라 노래 있죠. 그거 떠오르는 겁니다. 그거는. 모래사장에 우연히 동그라미를 그리다 보니까 그리운 옛 애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생각했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맥락으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떠올랐잖아요. 그게 탈맥락 기억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우리가 초등학교 대학까지 배웠던 모든 공부했던 기억들은 탈맥락 기억화돼서 의미 기억으로 장기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들은 떠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은 반드시 처음에 맥락 기억에서 시작해갖고 맥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맥락 중에 가장 강한 맥락은 뭐죠? 내 감정의 맥락이에요. 그건 끝까지 남아요. 그래서 패턴을 잊어버려도 그 분위기에 가면 싫어. 다시 이야기해드리면 공간 맥락, 시간 맥락이 매핑이 되고 그 꼬리표가 있는 기억을 맥락 기억이라고, 그걸 사건 기억, 다른 말로 일화 기억이라고 하고, 그의 용량은 무제한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시간하고 공간 정보를 붙이면 영원히 있지 않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잊어져요. 그래서 맥락이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맥락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맥락을 벗어나면 심지어 미쳤다 소리도 들어요. 우리는 맥락을 벗어나면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거 똑같아요. 그걸 넌센스라 그래요. 당혹스럽죠. 황당해지죠. 자, 그래서 가장 현실 생활 중에는 사회적 맥락이에요. 사회적 맥락이 분위기가 됐다 그랬죠. 그럼 분위기에 민감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끄끄러운 사람들하고 반대적인 개성을 가진 사람하고 화합에 살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라는 거는 다양한 사람이 만들어서 어우러져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말이 뭐냐면 사회적 맥락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나는 어떻게 저 물결을 타는가, 그걸 봐야 된다. 사회적 맥락은 결국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살기 편안한 사회로 바꾸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답답한 사람을 만나면 힘들죠. 엄청나게 로드 걸리죠. 모든 사회적 분위기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투명한 사람이죠. 어디 가도 화합할 수 있죠.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대화 중에 몇 가지를 안 씁니다. 나란 말을 안 씁니다.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내 감정의 맥락에 충실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상대도 그래? 나도 다른 생각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타인도 자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맥락이 다르다는 거예요. 싸워요. 그래서 주어를 생략해야 돼요. 나란 이 주어를 생략해야 돼요. 첫 번째. 그러면 내 경계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타인이 들어와요. 내 대화 속에서 나란 말을 몇 번 썼는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맥락은 리듬을 갖고 흘러요. 맞죠? 그 말은 뭐냐면 동교화를 시켜야 돼요. 바로 욕망의 동교화. 보여줄까요? 동교화 예를. 자, 월드컵 축구. 자, 코리아 팀 주장 우리 손흥민 탁 나와갖고 어떻게 하죠? 딱 팀원들 모아갖고 둥그랗게 손바닥을 내갖고 으쌰 하면서 하나 둘 파이팅! 뭐죠? 욕망의 동기화예요. 맥락을 하나로 딱 맞췄죠.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 각자가 이기고 싶은 마음에 동기화를 이루니까 우리 팀이 이겨야 된다는 더 큰 사회적 맥락을 만들었죠. 맥락의 동기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청도, 공감도 중요하는데 첫 번째가 아니에요. 동기화예요. 동기화. 속도를 맞춰야 된다. 누가 빨리 가도 안 돼요. 그럼 내가 넘어져요. 두 사람 다리를 묶어 놓은 거예요. 빨리 가는데 내가 못 따라가면 내가 넘어져 버려요. 그럼 질질 끌고 가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동창회를 많이 가잖아요. 특히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고등학교 때 동창회를 가면,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면 옛날에 다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 많이 싸우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다 화해를 하잖아요. 동창회 가는 순간 60대 넘어갔는데 그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싸웠던 걸 갖고 또 다투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면 그때 우리가 그랬지 하면서 지금 나이 든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많이 실망을 해본 그 사회의 많은 그 맥락 속에서 그게 바로 전체적 맥락이에요.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맥락의 범위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는가.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논지는 맥락의 크기가 숲을 보는 맥락에서 하는가 나무를 보는 맥락에서 이야기하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논쟁의 거의 90%는 바로 그에 생긴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우리나라에 도가 한 7, 8개 있잖아요. 그 도가 있으면 경상도, 경상북도로 합시다. 경상북도에는 군이 예를 들면 한 20개 정도 있다 합시다. 한 10개 있다 합시다. 그러면 군수가 군의 경계지대에 뭐 그런 토지나 그런 게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군 단위 도시 개발을 할 때 두 군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도지사가 보면 어떻게 돼요? 도지사 관점은 그 도 전체가 잘 사는 관점이죠. 군수는 자기 군이 잘 사는 관점이죠. 그러면 다른 도 관점에서는 마이너스일 수 있죠. 그럼 대통령이 보면 어떻게 해줘? 대한민국 전체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행복을 느끼면 되죠. 그럼 누구의 맥락을 따라가야 되죠? 바로 숲을 보는 맥락을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공부는 숲도 보고 나무도 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직 숲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숲을 보는 거는 조망을 해야 되잖아요. 조망을 한다는 말은 내 그 분야를 꿰뚫어 봐야 되잖아요. 더 높은 맥락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 올라간 사람이 1년에도 수백 명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계를 돌려갖고 1950년도 그때 뭐 한두 명밖에 1년에 못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8,800 올라가는 사람이 수백 명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베이스 캠프를 높이 쳐요. 공간적 맥락을 높여준 거예요. 자, 옛날에는 해발 2,000m에서 베이스 캠프를 쳤다 하면 지금은 해발 5,000m에 쳐요. 만약 해발 8,000m에다 베이스 캠프를 치면 올라가야 되는 게 한 100m만 올라가야 되잖아요. 베이스 캠프를 높여라. 이게 히말라야 꼭대기 올라가는 사람 숫자가 많아진 결정적 그겁니다. 자, 그럼 그걸 맥락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학문이나 사업이나 이걸 점진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으면 훈련해야 되는 건 딱 하나다. 사업을 보는 거,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거, 어떤 단체를 보는 거, 내 공부를 보는 걸 맥락의 플랫폼을 높여라. 맥락을 확장하라. 적어도 군수가 아니고 도지사 관점에서 보라. 대통령 관점에서 보라. 더 맥락을 높여라는 거예요. 그럼 맥락의 범위가 커지면 전체 윤곽이 되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맥락은 짧게 맥락을 쓰는 사람은 낚시꾼 같은 거예요. 그거는 1차원적이잖아요. 그건 낚시꾼이에요. 맥락을 넓히면 낚시가 아니고 뭐가 되죠? 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거물이 되면 고기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고 수만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요 관점입니다. 맥락을 넓히란 말이 이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자, 마무리해 드릴게요. 숲을 딱 보고 나면 개별적인 행동 강령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공부는 숲을 보는 맥락밖에 없다. 제발 나무를 보는 공부는 없다 생각하면 돼요. 있기는 한데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전적으로 90% 훈련은 숲을 보는 훈련을 하라. 그러면 나무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다. 맥락을 넓혀라.